이렇게 췌장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식사법으로는 몸에 소화 효소를 많이 자극하지 않고 영양소를 쉽게 공급해주는 식사를 하면 하루 중 아침 식사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은 아침을 임금님처럼 화려하게 먹어라,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면 아침을 아예 안 먹기도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양상의 식사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세 가지 리듬에 맞춰서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몸을 쉬어주는 식사가 좋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우리 몸은 깨어나서 충분히 소화기관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워밍업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아침 시간, 오전 12시까지의 시간인 거죠. 이 시간만큼은 소화기관의 하나인 췌장, 소화 효소도 만들고 인슐린도 만들어내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관인 췌장을 쉬어주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굶으라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굶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너무 깐깐하고 너무 독한 건강식은 못해요. 뭐 배고픔을 막 참아가고 맛없는 것만 먹는 이런 건강식은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건강식은 좀 맛있게 먹어야 되고,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건강식, 제가 저희 가족과 8년째 하고 있는 건강식이 바로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아침 과일 식사의 경우에는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소화기관을 쉬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관에 영양소까지 같이 준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쉬기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왕이면 쉬면서 소화기관이 일을 안 하면서도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으면 이제 소화기관이 이제 낮에 점심과 저녁 식사에 잘 소화효소도 만들고 잘 움직이고 일을 정말 잘하겠죠. 그래서 쉬면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식사가 바로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특히 이제 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혈당만 지킬 게 아니고 췌장이 부하되지 않도록 과로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췌장의 경우에는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운반하는 당분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인슐린이 있어야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쌀밥의 경우,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쌀밥 문화니까 쌀밥의 경우에는 당분이 다 포도당으로만 바뀝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일의 경우에는 포도당보다 과당과 자당이라는 다른 천연당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당 한 30%, 과당, 자당 한 30%, 과일마다 좀 다르고요. 과당과 자당의 경우에는 인슐린 호르몬 필요가 없이 우리 몸에서 당분으로 이용이 됩니다. 특히 과당의 경우에는 간에서 이 과당을 바로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로 치면 뭐 1등급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슐린 필요도 없이 간에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거를 뭐 액상 과당의 과당으로 생각해서 간에서 중성질을 합성한다, 요 논리가 아니고요. 그 과당은 잊어주시고 합성과당, 액상과당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일의 천연당, 자연당인 과당입니다. 이 과당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운동선수들이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때로는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도 달리면서도 바나나 먹잖아요. 먹으면서 바로 간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힘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췌장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보여주면서 영양소까지 전달해 주는 것은 아침 과일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또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기가 간인데요, 간에 필요한 영양제가 비타민 A, C, 다양한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또 어디 들어있어요?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잖아요. 소화기관 자체를 쉬게 해주고 영양소도 공급해주는 것은 아침 과일 식사, 췌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췌장도 보호해주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무게와 이 췌장의 비율을 조사했을 때 비율이 0.14%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말과 소와 양, 그리고 유인원들을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그 몸무게와 췌장의 비율이 0.02%, 0.04%, 0.01%에서 굉장히 사람보다 차지하는 췌장의 크기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특히 거기서 이제 유인원들은 사람보다 무려 7배나 더 적었어요. 췌장의 비율이. 그 말은 소나 말이나 양이나 유인원들의 경우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주로 먹잖아요.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서 가공 식사나 양념이 된 식사, 사람들이 먹는
이런 가공식과 가열 조리된 음식을 먹지 않다 보니까 자연 성분에 들어있는 효소도 먹으면서 췌장이 지나치게 소화 효소를 만들 필요가 없는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주로 가공식, 가열, 조리식이 더 많잖아요. 자연식 잘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공식, 가열, 조리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화효소는 많이 필요합니다.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하면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일을 많이 하면 심장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되면 심비대라는 것이 일어나듯이 췌장도 췌장비대가 일어납니다. 가장 해박적 구조로 비슷한 유인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7배나 사람이 더 췌장 비대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비대가 일어나지 않는, 췌장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도 그냥 원래의 췌장으로 잘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식사법이 우리가 원래 본능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식사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장 나쁜 것은 과식 그리고 가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식과 가공식품 자체가 일단 소화시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그럼 췌장이 좀 일을 좀 적게 한다? 바로 떠오르는 것이 소식이긴 하죠. 또 많은 분들이 소식하면 장수한다를 또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췌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식처럼 그래도 좀 너무 적당히 배부르게 먹으면서 또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식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콩류 이런 통곡식 같은 식물성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일단 소화가 조금 편하고 소화 효소가 이미 들어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췌장이 일을 덜 하게 되죠. 밥보다 당지수가 더 낮은 저당도 과일을 꼭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과일 자체 안에 효소가 이미 들어있고 이걸 소화시키려고 췌장이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췌장을 씌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꼭 한 끼 정도는 과일 식사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췌장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거죠. 실제 환자들, 소화효소도 안 나오고 누워있고 이런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너무 지쳐있고 움직일 힘도 없고 소화도 어렵다 이렇게 좀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과일 식사를 꼭 권해드립니다. 실제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성장, 분열, 재생합니다. 저는 4개월이면 적혈구 세포가 한번 바뀌어서 피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고 뼈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1년 정도면 한번 바뀌는데요. 췌장도 역시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에 안정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관리한다라면 정말 죽어가던 췌장세포도 다시 살아나고 췌장에 특히 베타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400, 600이었던 분도 떨어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췌장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식사법으로는 100세 이상의 만성질환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블루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존에서는 주로 어떤 음식을 많이 먹을까? 제가 이번에 이제 책도 번역을 했는데 블루존에서는 일단은 거의 90% 이상 식물성 음식을 먹습니다. 고기를 약간 먹는 블루존도 있었어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하루에 약 50g 정도 그 미만의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양이 아니죠. 주로 먹는 음식을 봤더니 일단 과일, 채소, 그리고 고구마나 호박이나 옥수수 같은 그런 뿌리식품 또 구황작물을 먹고 그 다음에 통곡식을 먹되 20% 미만 정도로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안 먹고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소화 효소를 많이 자극하지 않고 영양소를 쉽게 공급해주는 식사를 하면 췌장세포도 다시 재생을 할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블루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먹었던 것이 과일은 정말 빠지지가 않았고요. 채소는 주로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잘 익혀서 소화를 돕는 그런 채소 식사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무려 62% 하루 식사의 62%가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는 제가 많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니 쌀밥보다는 통곡식보다는 비교적 소화가 쉬운 음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많이 먹고 쌀은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 정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이 지금 빠르게 건강을 복구해야 된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통곡식도 거의 드시지 않게 줄여주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게 합니다. 대신 에너지를 내는 음식으로 일단 아침에는 과일 식사, 채소는 잘 좀 익혀 드시면서 소화를 좀 편안하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고구마나 단호박 이런 것들을 먹고 몸에 염증을 줄여주고 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좋은 기름,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을 잘 드시면 좋습니다. 일단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음식의 그 성분들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이것을 먹었을 때 얼마나 소화기관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일을 적게 해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 소화기관의 일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을 지나치게 혹사시켜야 되는 음식이라면 절대 성분이 좋아도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분보다 식사법이 더 중요하고 소화기관이 힘들지 않게 그 음식 자체로 효소가 보충이 되면서 소화가 쉽게 되는 그런 식사가 췌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식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췌장이라 하면 사실 많이 사용하는 위장이나 간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췌장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소화불량이 일어나고요.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노화도 과속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췌장이 지친다 하는 것은 일단은 음식을 과식하게 될 경우,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또 많이 먹을 경우, 고기를 또 많이 먹을 경우에 췌장이 지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증거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췌장의 크기는 소나 말이나 양이나 특히 사람과 비슷한 유인원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이 크기가 매우 큰 이유는 원래부터 커서가 아니고요. 소화시키는 데 있는 소화효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다 만들어내는 장기로 너무나 소화효소를 늘 자극을 하기 때문에 췌장 비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유인원, 우리 해부학적 구조가 99%를 일치하는 유인원에 비해서 사람의 췌장이 무려 7배나 더 큽니다. 그 이유는 탄단지 소화효소도 만들고 또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이나 글루카곤도 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췌장을 지치게 되는 그런 식사를 계속하게 될 경우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췌장이 점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췌장이 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식사할 때마다 활성산소가 또 너무나 많이 또 일어나게 되고 활성산소로 인해서 또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또 고기나 우리가 빵이나 이런 쉽게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당 독소가 또 많이 늘어나는 몸이 됩니다. 몸이 산화가 돼도 안 좋고요. 당화가 일어나도 안 좋습니다. 이 산화와 당화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우리 몸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당 독소가 또 많아지게 될 경우 이걸 또 해독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노화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산화, 당화가 많은 음식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있는 라면, 햄버거, 치킨, 피자, 구운 고기, 맛있게 만들어낸 이런 달콤한 빵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췌장이 지치면 노화가 빨라지고 또 소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와서 당뇨병, 또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당뇨와 치매의 상관관계가 많이 많아지고 있죠. 둘 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공통 분모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다양한 뇌질환과 인슐린의 저항성이 꼭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뇌도 건강하게 만든다. 또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은 우리 몸에서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항문으로 배출을 하게 되죠. 거기서 우리가 위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장이라고 한다면 소장과 대장 약 6에서 7m 정도의 이 길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에서도 우리는 배출의 기능, 뭔가 하수구 같은 느낌을 먼저 받는데요.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장에 있는 파이어판이라는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체에 약 70%, 많게는 80%의 면역세포가 이 소장 점막에 밀집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늘 신선하고 늘 오염이 전혀 안 된 음식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오염된 음식도 먹고 여러 화학 첨가물이 드러낸 가공된 그런 음식도 먹게 되는데 먹었다고 바로 탈이
탈이 나지 않죠. 물론 심각한 음식을 먹었을 땐 탈이 나서 몸에서 배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웬만한 음식들은 우리가 여러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심지어 여러 첨가물까지도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장 점막에서 굉장히 많은 유해 물질들을 처리하는 이런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물질들이 장 밖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심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 독소가 많아졌을 때는 폐혈증이라고 해서 단시간에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있는 행위를 우리는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장의 기능이 망가진다라면 굉장히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의 질이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은 엄청난 면역 기능, 그리고 배출의 기능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은 제2의 뇌라고 하는 이유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뇌 쪽 질환과 장 건강에 관련이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두 번째 뇌라는 것이 아니라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의 상태가 이 뇌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고 뇌의 건강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 건강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장 안에는 인체 세포의 거의 10배가 넘는 수인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장내 미생물과 함께 공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의 이 생태계까지도 함께 관리를 해야 건강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내 미생물 관련해서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까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 장 건강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에는 이제 크게 좋은 균, 유익균과 그리고 나쁜 균, 유해균이 있고, 또 기회를 엿보아서 이 바뀌는 기회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장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유익균이 늘어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유산균을 유제품 형태로 먹는 것은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유 자체가 몸속에 여러 독소들을 유발하는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유산균과 유산균이 서식할 수 있는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늘 유산균을 의지해서 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수술을 했다거나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 장을 세척했을 때는 장 상태가 이제 균이 없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좋은 균을 늘리는 환경, 또 때로는 너무 나쁜 음식을 먹어서 장내 환경을 한번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유산균을 먹어서 좋은 균을 일단 서식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들을 계속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유산균도 필요할 수 있고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이 무엇을 먹느냐? 유산균의 먹이는 유산균은 우리가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이섬유와 야채에 들어있는 소화되지 않는 이 식이섬유들이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 난소화성 당이라고 하는 올리고당 있죠?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다 유산균의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과일과 야채를 꾸준히 일정량만 먹어도 유산균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좋은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이나 너무 밥빵, 면류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의 음식만 먹는다면 유산균의 먹이가 없기 때문에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싱싱한 과일과 야채, 음식을 먹게 되면 유산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황금똥을 싸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른도 이 황금똥, 바나나 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변은요,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음식의 영양소를 다 소화해서 완전히 흡수하고 찌꺼기만 내보낸 상태가 바로 건강한 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찌꺼기만 내보낸 상태의 변의 모습은 바나나 굵기 정도의 황금색 색깔을 띠고 있고, 또 그 특징이 물에 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에 뜬다라는 것은 비중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뜰 수 있는 거죠. 왜 비중이 가벼워지냐? 음식을 통해서 이 영양소를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찌꺼기만 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황금변이 물에 떴을 때, 바나나 색의 바나나 변이 물에 떴을 때 이걸 건강한 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변을 보는 방법은 내가 먹은 식사가 완전히 소화가 됐을 때 는 건강한 변을 볼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물에 뜨는 변보다는 물에 가라앉는 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특징은 바로 내가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가 돼서 완전히 흡수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영양소 찌꺼기도 같이 나갔기 때문에 물보다 비중이 더 커서 가라앉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변은 완전히 소화하고 완전히 영양소를 흡수했을 때 그 찌꺼기만 나가는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일단 충분한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식이 건강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소식을 하면 소화 효소의 양이 아무래도 덜 필요하겠죠. 과식을 하면 소화 효소도 많이 필요하겠죠. 소식을 하면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화효소의 양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음식의 영양소가 완전히 흡수가 돼서 정말 찌꺼기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가 됐냐 안 됐냐는 음식의 양과 소화효소의 양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다 경험해 보셨죠. 절대 물에 뜨는 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사람 몸이 가지고 있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완전히 소화가 안 됐기 때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소화를 위해서는 물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또 소화 효소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음식, 그런 음식들로는 과일, 야채,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같은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이고요. 이렇게 먹는다라면 효소가 공급이 되고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 효소의 양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완전히 소화하기가 쉽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장은요,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굉장히 뇌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그 중요성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뇌에 우리가 신경세포가 다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장에도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장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뇌와 장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또 면역과 관련해서는 이 장 점막, 특히 소장의 점막 아래에 파이어판이라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장이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의 약 80%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요소는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입니다. 자, 인체도 약 37개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세균, 그리고 몸속에 있는 세균, 이런 장내 미생물도 전체 한 38개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포수와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르지만 약 1:1 정도로 우리 몸의 세포와 함께 미생물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따라서 또 면역이 결정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크게 유익균, 좋은 균, 유해균이 있고요. 또 이 중간,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기회균이라고 하는 중간균도 있는데요. 바로 유익균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 장내 미생물이 또 면역세포와 상호작용을 해서 면역력을 키워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유익균이 있을 때는 몸의 전체에 면역력이 좋아지지만 유해균이 많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을 많이 해서 유해균이 많은 상황에서는 또 면역세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몸 전체 면역력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장에 있는 장 점막에서 그리고 장내 미생물과의 관점에서 보면 장과의 면역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유산균 자체가 건강한 유익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내에 건강한 균이 너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한 좋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도움이 되죠. 특히 저는 이제 유산균이 정말 필요로 할 때는 대장 내시경이나
또 항생제를 통해서 장내가 또 미생물이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우리 균이 생겨나야 되는데, 건강한 미생물이 자라나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유산균을 섭취해서 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유산균에 먹이를 줌으로써 장내에 건강한 균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제품의 차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도 모든 자동차가 똑같다라고 보지 않잖아요. 집도 모든 집이 똑같다라고 보지 않죠. 어떤 회사가 만드냐에 따라서, 또 어떤 건축 회사가 또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성이나 이 품질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제약회사 이상의 시설에서, GMP가 인증된 시설에서 퀄리티 있게 만들어낸 그런 유산균 제품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건강에서 마이크로바이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일단 이번에는 이제 장의 피부인 장 점막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부도 보면 피부가 얇고 피부가 좀 약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이 몸속 피부인 장 점막도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느슨해지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 점막이 느슨해졌다라는 것은 장 점막의 이 세포들의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틈이 생기게 되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에서 누수가 일어난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집에서도 누수가 돼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과 피해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에서 누수가 일어나면 장 내부에 있는 그런 많은 음식 찌꺼기들, 첨가물들을 문제가 되는 음식물들이 장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속에서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흘러나오는 이물질 때문에 몸에서는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일어나는 질병들이 대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장염이나 소장에서는 크론병, 여러 이제 알레르기, 여러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 점막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장 점막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먼저 이 점막 세포들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점막 세포의 세포 재생을 잘 시켜주는 영양 성분이 필요합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정우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 두 번째로는 장 점막, 특히 대장 상피세포의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요. 대장 상피세포는 단쇄지방산을 먹어야 대장 상피세포가 건강해집니다. 이 단쇄지방산은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단쇄지방산은 대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냅니다. 미생물들은 식이섬유 등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것을 먹이로 삼아서 단쇄지방산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대장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장 점막도 튼튼하게 하고 장내 건강한 미생물들이 대장 상피세포를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과 또 장내 미생물과 또 장 점막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또 장 건강에 또 이렇게 많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것이 대부분 부족합니다. 보통 이제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 우리가 에너지가 되는 음식은 배고프니까 일단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으로 먹게 되면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또 채소에 이 식이섬유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식이섬유의 부족으로 변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일, 채소, 또 통곡식의 식이섬유를 똑같이 생각을 하기 쉬워요. 현미만 주구장창 드시고도 변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람에 따라서 또 장의 기능이 다르니까 만약에 현미만 드셨는데도 변비가 왔다, 이런 분들은 과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수용성 식이섬유, 현미, 통곡식은 불용성 식이섬유, 식물도 채소도 역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변비가 걸린 첫 번째 이유는 수용성 식이섬유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과일에만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해조류에도 버섯류에도 이수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운동성의 이제 부족입니다.
장도 역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그런 운동에 필요한 그런 미네랄들이 잘 보충이 되면 장 운동성이 활발해서 변비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장이 잘 운동하고 있는지 운동성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정신적으로도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너무나 이제 강화가 되면 이제 장이 너무나 위축이 돼서 움직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정신적인 거,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 그 약물로 인해서 장이 잘 이제 움직여지지 않거나 변비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도 변비가 또 올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것이 원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각각에 맞게 좀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0년 변비를 경험하신 이제 분은요, 물론 약도 드시고 관장도 하시고 변비 해결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약과 병원을 이제 다녀셨던 분인데요. 병원이나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한계를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두 번 이렇게 가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이분에게 제가 드렸던 처방법은 3일 동안 오직 과일만 드시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어떤 이제 식사를 하셨던지 간에 이렇게 드시는 방법보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더 많이 드시진 않았을 거예요. 일반 밥도 드시고 여러 음식을 드셨을 테니까요. 가장 먼저 이제 변비 환자에게 여러 요인을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여쭤보는데 가장 이제 대부분 부족한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부족입니다. 또 장 운동이 약한 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운동이 약할수록 장에 무리가 없는 식사, 운동성이 약해도 잘 나갈 수 있는 식사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과용량으로 수용성 식이섬유를 드시도록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이틀에서 3일, 진짜 최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최소 이제 하루부터 시작하는데요. 오직 과일만 드시는 겁니다. 과일에는 대부분 이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직 과일만 한 3일 정도 드시면 그 3일 안에 쾌변을 못 보신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 만성 변비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대장이라 하면 우리 몸에서 일단은 좀 하수구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대장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 간 순환이라고 해서 간 옆에 붙어서 간으로 대장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흡수가 됩니다. 만약에 변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면 대장에 있는 독소가 간으로 계속 흡수가 돼서 간의 독소가 매우 많이 늘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장으로 인해서도 많은 질병들이 일어난다라고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장뇌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우울증, 자폐 이런 질병들이 대장의 건강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에 있는 이 독소들이 뇌하고도 연결이 돼서 뇌로 계속 독소가 흡수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장은 그냥 이 하수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이 혈관이 있고 이 대장 속에 있는 물질들이 우리 온몸에 간이나 뇌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신장이나 여러 다양한 장기들에게도 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을 관리하는 것은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에 있는 독소가 혈관으로 스며들게 되면 말 그대로 혈액 내에 독소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음식을 먹고 마치 깨끗하게 모든 것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많은 이 소화 찌꺼기들 또 다 소화되지 않은 이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서 계속 쌓이고 또 부패 변질이 일어납니다. 이런 성분들은 다 몸에서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간에 있는 독소가 넘쳐나서 만성 피로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 3일 정도 화장실에 못 가면 이 얼굴에 뾰루지가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편두통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이 화장실을 잘 못 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 가지 이 독소를 내뿜으려는 이 현상을 통해서 몸은 여러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다 이럴 때는 내 몸이 지금 독소가 많이 쌓이는 것은 아닌지, 변비 때문에 독소가 계속 흡수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원래 5대 영양소를 발표했다가 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이 대장암 환자들이 생겼다라고 해서 바로 이것을 6번째 영양소로 정했습니다. 바로 장의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입니다. 하루에 약 25g 정도의 식이섬유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인들의 식단을 보면 대부분 50% 이상이 거의 빵이나 고기나 햄버거, 스테이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또 가공된 냉동식품, 피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또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바로 과일과 채소죠. 특히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지 않죠. 과일도 마찬가지죠. 이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장암이나 대장에 관련된 질병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 건강을 위해서 6번째 영양소로 식이섬유를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지 않을 때 대장 건강이 약화될 수 있고요.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 같은 이런 몸에 불필요한 혹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치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세포수를 약 37조 개로 최근 의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이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약 38조 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세포수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이 피부에도 있을 뿐만 아니고요. 장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필요 없이 아무 일 없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비타민 B1이나 B2나 B6 같은 이러한 영양소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 셀룰로스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모든 영양소를 혼자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이 여러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하거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사람도 장내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신진대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에 장내 미생물이 아주 잘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나쁜 균보다는 좋은 균, 유익균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을 보면 발생학적으로 뇌와 같은 시기에 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의대의 마이클 거션 박사가 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장의 기능이 너무나 탁월하고 또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뇌 하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우리 온몸을 또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 다치면 큰일 나는 장기로 알고 있잖아요. 마치 이 뇌처럼 장에도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약 100m에 달하는 소화기 신경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와 수많은 신경계들 역할 때문에 뇌사 상태가 되더라도 장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뇌처럼 똑똑한 역할을 한다, 스스로 일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은 제2의 뇌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뇌사 상태에서도 늘 어떤 음식을 먹고 알아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식물인간의 경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뇌처럼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우리 몸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 하면 굉장히 소중하고 마치 DHA 들어간 뭔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처럼 장도 아주 소중한 장에 필요한 영양소, 또 소중한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우울하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장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또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졌던 행복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이 뇌가 아닌 장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무려 95% 정도가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인데요. 엔돌핀이나 도파민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적인 기분, 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울증 상태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장의 역할이 지금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따라서 우울증이다,
또는 우울증과 똑같진 않지만 관련 뇌 질환인 파킨슨, 알츠하이머, 자폐 스펙트럼 이런 질병에서도 역시 장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는 먼저 병원을 급하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평상시 내 장 관리, 화장실을 잘 가는지, 배가 아프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몸의 장에 유산균, 좋은 균, 비피더스 같은 이런 좋은 균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 요구르트를 또 오랫동안 먹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장에 상이 울퉁불퉁하게 점막 상태가 좋지 않게 바뀐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구르트를 만들 때도 우유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우유를 건강식품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완전식품이 아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유를 모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산균 요구르트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는 우유가 아닌 형태, 요즘은 두유로도 이 비건 요거트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형태나 또는 유산균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유산균의 먹이를 먹는 방법, 또 일시적으로 유산균 어떤 제재들을 먹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과일, 채소들을 많이 먹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구르트를 오랫동안 먹게 되면 장, 점막 상태가 바뀌게 되고 또 여러 용종이나 작은 혹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미생물들, 특히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균들이 먹는 먹이는 올리고당이나 프룩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을 먹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채소 성분에 사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접시 정도의 샐러드나 과일 한 접시 정도를 먹는다면 유산균의 먹이를 충분히 먹고 있는 거죠. 양배추 김치를 먹는다든지, 또 한국인들은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이럴 때는 특히 우리 몸속에 필요한 유산균의 먹이를 늘 먹게 됩니다. 근데 너무 빵 중심, 너무 곡물 중심, 너무 고기 중심의 식사를 할 때, 채소나 과일을 전혀 먹지 않을 때 몸속에서 유해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유산균의 먹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에 한 접시 정도의 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 이것들을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기를 많이 드신 날, 채소를 좀 많이 안 먹고 고기로 과식한 날 내 몸의 상태, 배의 상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트림도 자주 나고 다음날 이 변이 굉장히 악취가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질감도 상당히 좀 다르죠. 이것은 고기에 있는 이 성분들이 유해균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소화대사가 되면서 인돌이나 암모니아 같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유해균이 증식하는데 필요한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해균이 늘어나는 환경이 됐다는 것은 일단은 장의 상태가 굉장히 독소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복통이나 설사나 또 변비, 장의 상태가 좀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장의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 좋은 미생물들, 유익균들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해균은 반대가 되는 거죠. 면역 세포들이 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악취가 나는 변이 나오기도 하고 몸의 독소가 증가하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